네, 이번 시간에는 온도 환경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 환경에서 먼저 이 온도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개념 부분에서도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이 온도의 개념에는 유효 온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계수, 그 다음에 적산 온도, 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먼저 유효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효 온도라는 것은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이런 범위의 온도다. 생육이 가능한 범위의 온도를 우리는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를 구분할 때 최저온도, 최적온도, 최고온도라고 구분을 하는데, 먼저 최저온도는요,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 네, 이거를 우리는 최저라고 하고요. 최적은 작물의 생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온도, 이거를 최적온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온도는요,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다. 최저온도는 낮은 온도, 최고온도는 가장 높은 온도, 최적온도는 가장 활발하게 작물의 생육이 이루어지는 온도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온도를요, 우리는 최적, 최고, 이 세 온도를 주요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요 온도는 최적, 최고 온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 작물별로 이 주요 온도가 다 달라요. 이제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이 작물의 주요 온도 부분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먼저 밀은요, 밀은 3에서 4.5도가 최저 온도가 됩니다. 밀은 3에서 4.5도, 최적은 25도, 최고는 30에서 32도. 자, 이 호밀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호밀의 최저 온도는 1에서 2도, 굉장히 낮죠. 최적은 25도, 최고는 30도 이상이다. 보리는 최저가 3에서 4.5도, 그 다음에 최적이 20도, 그러니까 보리는 최적이 좀 낮죠. 최적이 20도, 최고가 28에서 30도. 그 다음에 이 귀리가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귀리는 최저가 4에서 5도, 최적이 25도, 최고는 30도. 그리고 이 옥수수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옥수수는 최저가 8에서 10도, 최적이 전체적으로 좀 높죠. 30에서 32도, 최고는 36에서 38도. 이런 주요 온도를 가지고 있다. 자, 벼에 대해서도 여기 시험에 나왔었는데, 벼는 최저가 10에서 12도,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최적이 30에서 32도, 최고는 36에서 38도. 그 다음 담배는요, 담배 최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세요. 담배 최저 온도는 13에서 14도, 최적은 28도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35도. 삼은요, 최저가 1에서 2도, 최적이 굉장히 높죠. 최적이 35도, 최고도 가장 높습니다. 3의 최고 온도는 45도까지 가요. 자, 그러니까 이 편차가 가장 큰 거는 이 3이죠. 네. 그 다음 사탕무는요, 최저가 4.5에서 5도, 최적이 25도, 최고가 28에서 30도. 완두는 최저가 1에서 2도, 최적이 30도, 최고가 35도. 자, 멜론하고 오이도 최고 온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최저가 12에서 12도, 멜론은 최적은 35, 최고가 40도. 그 다음 오이도 12도가 최저고요. 최적은 33에서 34, 그 다음에 최고도 40도. 네, 그래서 오이, 멜론 하고요. 그 다음에 삶, 이런 것들은 최고 온도가 높은데, 화곡류에서는 이 최고 온도가 좀 높은 게 벼하고 옥수수죠. 옥수수도 36에서 38도, 벼도 36에서 38도. 네, 이렇게 화곡류 중에서는 벼하고 옥수수가 최고 온도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 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사시험에서 나왔었는데요. 온도 계수의 정의를 쓰시오. 자, 온도 계수는요, 온도가 10도씨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 작물의 이화학적 반응이나 생리작용의 증가 배수를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도씨가 상승할 때마다 어떤 반응이나 생리작용이 증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도계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예를 들면 광합성의 온도계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35도에 이르기까지 고온보다 저온에서 크게 됩니다. 자, 광합성 속도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지만 저온보다 높아지면 광합성은 오히려 둔화되죠. 그래서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호흡작용의 온도계수는요, 호흡작용의 온도계수는 일반적으로 30도 정도까지는 이 온도계수의 Q10이요 2에서 3 정도이고, 더 온도가 올라가서 32에서 35도에 이르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도 부근에서는 아예 호흡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저온을 넘어서 고온이 되면 체내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호흡 속도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벼의 호흡은요, 벼의 호흡은 Q10이 1.6에서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계수의 정의, 온도가 10도씩 상승하는 데 따르는 이화학적 반응이나 생리작용의 증가 배수를 우리는 온도 계수라고 한다. 네, 그리고 온도 계수의 약자는 Q10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적산 온도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적산 온도. 작물이 일생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총 온량을 표시한 거예요. 작물이 일생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총 온량. 그러니까 이게 누적 온량이죠. 네, 그래서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적산 온도이다. 자, 관행적으로 작물의 발화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일반적으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산 온도를 구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작물의 적산 온도는 이 생육 시기하고 생육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산학기사 시험에서 적산 온도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적산 온도가 여름 작물인 경우에는요, 벼를 예를 들면 벼는 적산 온도가 3500에서 4500까지입니다. 이 정도의 적산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는 3200에서 3600, 조금 낮죠. 자, 메밀은 더 낮습니다. 메밀은 1000에서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산 온도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조는 18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름 작물 중에 벼와 담배가 적산 온도가 좀 높죠. 메밀하고 조는 좀 낮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 겨울 작물은요, 추파 맹류, 그 보리 같은 거죠. 이 추파 맹류 같은 경우는 적산 온도가 1700에서 230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봄 작물로는 아마가 1600에서 1850, 그 다음에 봄 보리가 1600에서 1900 정도, 적산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적산 온도는 발화 성숙 기간에 일평균 유효 온도만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에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냉량지에 있는 작물은 이 최저 온도를 5도씨를 기준으로 하고요. 온난지에 있는 작물은 10도씨를 기준으로 하고, 열대 작물은 15도씨를 보고 이 이상일 때만 적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유효 온도의 개념을 냉량지는 5도씨, 온난지는 10도씨, 열대 작물은 15도씨로 보고 이 유효 온도 이상인 것만을 적산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산출한 유효 적산 온도는 온도 입지의 작물 간의 차이를 오히려 잘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유효 적산 온도의 개념, 유효 고온 한계 온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유효 적산 온도란 생육이 가능한 온도 10도씨 이상, 우리 앞에서 보시면 온난지 작물은 10도씨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효 적산 온도라는 개념은 생육이 가능한 온도, 우리가 온난지 작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0도씨 이상의 일평균 기온의 합계를 우리는 유효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 고온 한계 온도는요, 고온의 한계, 즉 어떤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생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최고의 높은 온도,
고온의 한계 온도를 우리는 유효 고온 한계 온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유효 적산 온도의 개념을 정의를 쓰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고온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온의 장애는요, 먼저 열해가 있습니다. 열해. 작물이 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우리는 열해라고 합니다. 또는 고온해라고 합니다. 자, 열해를 받아서 단시간, 보통 1시간이거든요. 1시간 내에 작물이 고사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열사라고 하고요. 열사를 초래하는 온도를 열사온도 또는 열사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열해가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물이 생육 적온을 넘어서 최고 온도에 가까운 이런 온도에 오래 놓이게 되면 일단 생육이 쇠퇴를 해요. 쇠퇴하고 고온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유기물이 과잉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온에 놓이게 되면 첫 번째로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된다. 그래서 열해가 발생된다. 고온에서는 이 광합성보다 이 호흡작용이 우세해지고 고온에 계속 오래 놓이게 되면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온이 지속되면 당분이 또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소 대사에 이상이 생겨요. 고온이 지속이 되면 단백질의 합성이 저해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축적되면 그것이 유해물질로 작용을 해서 질소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분이 침전돼요. 고온 때문에 이렇게 철분이 침전이 되면 그로 인해서 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증산이 과다가 됩니다. 고온에서는 수분의 흡수보다 일반적으로 증산이 과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물의 위조 현상, 마름 현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해의 원인 네 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 유기물의 과잉 소모, 그 다음에 질소 대사의 이상, 그 다음에 철분의 침전, 증산의 과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열해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고온이 지속돼서 발생하는 이 열해는 어떤 대책으로 방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열해에 강한, 내열성이 강한 작물을 먼저 선택을 해라. 내열성이 강한 작물을 선택해라. 두 번째는 재배 시기를 조절을 해서 혹서기에 가장 더운 시기에 위험을 피해라. 회피한다. 세 번째는 그늘을 만들어서 열해를 피해준다. 네 번째는 관계, 물을 주어서 지온을 낮춘다. 다섯 번째, 비닐 터널이나 하우스 재배에서는 환기를 조절해서 고온을 회피한다. 그 환기를 잘 해줘라,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밀식 또는 질소 과용을 피해서 열해를 방지한다. 자, 이런 것들이 열해 대책이었고요. 보통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목초의 하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초의 하고 현상은요, 뇌한성이 강해서 잘 월동하는 다년생 이 한지형 목초가 여름에 접어들면서 생장이 쇠퇴하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황화되고 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름에 목초 생산량이 갑자기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하고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지형 목초가 여름철에 갑자기 생장이 쇠퇴, 정지하고 심하면 고사하는, 그래서 여름에 목초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고 현상이라 한다. 자, 여름에 이 하고 현상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사료의 공급을 계절적으로 평준화하는 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 목초의 생산량이 갑자기 주니까 사료가 부족해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하고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요. 하고는 고온, 건조, 그 다음 장일, 해가 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충해, 잡초의 무성 이런 것들이 주로 하고 현상을 초래하는데 지금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고온이 하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의 무성 이런 것들은 하고의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 목초에서 이 하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초의 하고 대책은요, 첫 번째 스프링 플러시의 억제입니다. 북방형 목초의 생육은 이 봄철에 일단 왕성해요. 그래서 목초 생산량이 보통 봄철 이때에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스프링 플러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프링 플러시는 봄철에 목초의 생산량이 집중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프링 플러시 경향이 심할수록 하고 현상도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봄철에 너무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여름에는 오히려 이 목초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하고 현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프링 플러시, 목조 생산량을 봄철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목초의 하고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고온 건조기에 우리가 물을 대주면, 관계를 하면 수분이 공급이 되죠. 네, 그래서 지온이 일단 낮춰주고 이로 인해서 하고 현상은 경감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초종의 선택과 혼파를 통해서 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현상이 덜한 이 풀의 종류, 초종이나 하고 현상이 없는 이 남방형 목초를 혼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지형 목초만 심는 게 아니고 남방형 목초도 같이 혼파를 해주면 하고 현상에 의한 목초 생산량 감소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방목과 채초를 통해서 하고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방목을 해주고 채초라는 건 풀을 베는 거죠. 약간의 방목과 채초가 하고 현상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플러시의 억제, 두 번째는 관계를 해준다, 세 번째는 초종의 선택과 혼파를 한다, 네 번째는 방목과 채초를 통해서 하고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저온에 의한 장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온 장애를 첫 번째로 냉해라고 하죠. 냉해. 자, 생물체의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기지 않는 범위의 이 저온에서 작물이 받게 되는 피해, 이걸 우리는 냉온 장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벼나 콩 등 여름 작물이 이 생육에 필요한 저온 이하의 비교적 낮은 냉온에서 받는 이런 냉온 장애를 우리는 냉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빙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저온에서 작물이 받게 되는 이런 냉온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냉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냉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산업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크게 보면 냉해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지연형 냉해, 두 번째 장해형 냉해, 세 번째 병해형 냉해. 자, 시험에서는 냉해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연형 냉해, 장해형 냉해, 병해형 냉해. 자,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쓰고 설명하시고 그러면 간단한 서술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지연형 냉해는요, 벼의 경우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벼 같은 경우 생육 초기에서 출수기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돼서 출수가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숙기에 낮은 온도에서 처하게 되면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서 감수를 초래하는 거, 벼의 이삭이 준다는 거죠. 초래하게 되는 이런 냉해를 우리는 지연형 냉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수가 지연이 되고 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연형 냉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장해형 냉해는요,
작물 생육 기간 중에 특히 냉온의 저항성이 약한 시기가 있어요. 이런 시기에 저온의 접촉으로 뚜렷한 장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장애형 냉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벼의 경우에는 이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 개화기 사이, 특히 이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 이때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에 냉온의 영향을 받으면 생식세포의 발육이 비정상적이거나 화분의 방출 및 수정에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장애형 냉해다. 그 다음 병해형 냉해는요, 일반적으로 냉온에서는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겠죠. 벼의 경우에는 이 규산의 흡수가 적어져요. 냉온에서는. 그래서 조직의 규질화가 미흡하게 되고요. 그런 영향으로 이 조직의 기계적 저항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도열병균 같은 것들이 침입이 되면 이 저항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벼가 병해에 걸리는 거죠. 네. 저항성이 떨어져서 이 병균이 침입이 되는 이런 병해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광합성이 저하가 되고요. 체내의 당 함량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질소대사의 이상을 초래하니까 체내에 아미노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유해 물질, 아미노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유해 물질이 축적이 돼서 병이 발생되는 이런 냉해를 우리는 병해형 냉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연형, 장해형, 병해형 냉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공통해서 나타나는 혼합형 냉해도 있는데요. 이 혼합형 냉해는 장기간에 걸친 이 저온에 의해서 지연형 냉해, 장해형 냉해, 그리고 병해형 냉해 등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서 수량 감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혼합형 냉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냉해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지연형 냉해는 이 출수가 늦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늦어지니까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감수를 초래하는 이런 냉해를 우리는 지연형 냉해라고 하고요. 장해형 냉해는 생식세포의 감수 분열기로 인해서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장애를 입는 냉해를 장해형 냉해라고 하고요. 병해형 냉해는 병원균의 침입이나 그 다음에 유해물질의 축적으로 병이 발생되는 이런 냉해를 병해형 냉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냉해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항성 및 회피성 품종을 선택하면 좋다. 저항성 및 회피성 품종의 선택은요, 먼저 저온에 대한 저항성은 이 품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주면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조생종 재배를 하면 냉해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 조건을 개선을 해서 냉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입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풍림을 설치한다든지, 누수답의 개량을 위해서 객토 및 밑다짐을 하고, 습답에서는 이 암거 배수 시설을 해주는 이런 입지 조건을 개선을 해주면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재배적인 조치도 가능한데요. 재배적인 조처로는 묘대기의 냉해 방지를 위해서, 묘대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이양 모내기를 하기 전에 그 기간을 우리가 묘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묘대기의 냉해 방지를 위해서 보온 육묘를 해주고, 따뜻하게 육묘를 하고 보온 육묘를 하면 이 조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생장 기간은 늘고 출수기가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등숙기의 냉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이나 칼리, 규산, 마그네슘 같은 이런 비료들을 충분히 시용해주는 방법도 재배적인 조치고요. 그 다음 박파, 드물게 띄엄띄엄 뿌리는 거죠. 씨앗을. 그 다음에 천식, 얕게 심는 거죠. 네, 얕게 심는 거를 천식이라고 하는데, 박파와 천식을 해서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는 방법, 이것도 냉해의 저항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다음 벼의 생육 초기의 냉온에 대해서는 물을 깊이 댐으로써 냉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수 형성기 및 감수 분열기에는 냉온이 올 경우에 이 심수 관계를 하면 어린 이삭이 보호되기 때문에 장애형 냉해를 경감할 수 있어요. 벼 같은 경우는 물을 좀 깊고 좀 많이 대주면 냉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재배적인 조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수온을 상승시켜주는 것도 냉해의 대책이 됩니다. 자, 누수답은 객토 및 밑다짐 등을 함으로써 누수의 방지 또는 수온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냉수 관계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 입구 부근의 수온 저하로 특히 냉해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분산판을 사용해서 입수를 꾀해주고요. 입수구를 자주 바꿔주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수로를 내서 물을 돌려서 대서 수온을 상승시키는 방법도 냉해의 대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성 품종 및 회피성 품종을 선택한다. 두 번째, 입지 조건을 계산한다. 방풍림을 설치한다거나 답을 개량해서 객토 및 밑다짐을 해주고 암거배수 시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냉해 방지 대책이다. 그 다음에 재배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냉해를 방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온을 상승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